반갑습니다. 안기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배우면서 산다 또 한 석 달 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차례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필요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는 뭐 지표 같은 것들, 그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 이런 대체적인 상관관계는 이해하시는데,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은, 그것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경제 지표나 뭐 경제 뉴스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런 뉴스들을 쫓아가기 쉽고, 그러면서 또 실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지표들에 보여주는 경제 상황,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K 배터리 관련된 주요 이슈들,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체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팩트 스코링이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한 밸류에이션 모델로 한번 뽑아낸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하면 왜 주가 떨어질까? 일단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주식을 채권이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이자율 두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뭐 이렇게 돈을 빌린다, 혹은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돈을 집어넣어 놨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걸 이제 기본 이자, 무위험 이자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국채를 샀다. 그러면 국채는 안전하다고 가정하면은 현재 국채 이자율이 한 4% 정도 되니까, 그럼 4%는 내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죠. 그게 이제 무위험 이자율인데, 무위험 이자율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90%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 이자율이 거의 없는. 반대로 내가 회사채를 산다 그러면은, 회사채가 예를 들어서 뭐 7%짜리다 그러면은 4%는 무위험 이자가 되는 거고, 3%가 이제 위험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무위험 이자율은 3년물 국채로 많이 봅니다. 이제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국채 이자율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올해 내가 10,000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어도 1년 뒤에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건 당연히 이자율에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의 기본적인 금리 구조는 인플레이션과 국가 신용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또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고, 제가 이제 11월 3일자 기준으로 한국 국채하고 미국 국채 금리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3년물이 한 3.9%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한국 10년물이 한 4.1, 미국의 10년물이 한 4.6%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국채 우리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더 높아요. 4.6%. 예. 이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미국은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리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또 조정이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미국 국채 이자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없겠죠. 뭐 보통의 경우라면. 자, 여기서 이제, 회사,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채를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해가 쉬운데, 기본적으로 회사채는 국채라는 그 무위험 이자에다가 이제 그 회사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채를 내가 7%짜리 산다 그러면은 국채가 지금 대략 한 4% 정도 되니까 4% 제외한 3%가 그 회사의 이제 신용등급 있죠.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 회사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발표함으로써 뭐 AA 플러스, 뭐 BB, B3, B++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확실성, 뭐 업황이라든지 뭐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3%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으면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런 뉴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죠. 채권 A라는 회사의 채권이 이제 만기 1년에 표면 이자율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7%, 내가 1,000만 원어치 산다. 그럼 이제 1년 뒤에 1,07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7%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위험이자 4%에 위험이자 3%가 포함된 건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국채금리가 오르죠. 이제 통화정책의 경로 중에 하나인데, 또 콜 금리라고 해가지고 은행 간이나 금융기관 간에 돈 빌려주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가에 어느 정도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돈을 예치해야 되는, 예치했을 때 받는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금리가 1% 올랐으니까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 1% 올랐다고 가정하면은 5%가 되죠. 그러면은 3% 합치면 8%가 되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채권에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시장에서의 금리가 8%가 되는 겁니다. 회사는 위험 금리가 그대로 3%에 묶여 있더라도, 왜냐하면 무위험 금리가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 채권 A의 시장 금리가 이제 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채권 A를 신규로 내가 발행한다. 내가 사장인데 신규로 내가 이제 또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는 8%의 이자를 줘야지 그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7%였다 그러면.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1년 뒤에 1,070만 원 받잖아요. 그죠? 1,070만 원 받는데 1,070만 원 받는 채권을 시장에 던지게 되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왜냐하면 1,000만 원 받으면은 금리가 7% 받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990만 원에 팔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990만 원의 8%가 1,070만 원이니까. 이 계산은 1,07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8%. 이제 역으로 이제 환치하는 거죠. 그 1,070만 원에 8%를 현가화하면 이제 9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 올랐다. 그럼 채권 가격은 1,000만 원에서 990만 원 떨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제가 채권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 주가하고 이 금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채권 만기의 그 이자율이 상승하죠. 소위 말하는 시장 금리가.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자, 주식을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쉽죠. 이게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주식을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을 내가 영구 보유하고 내가 배당만 받겠다. 그러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하고 자본 수익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보시게 되면은 배당 수익
자본 수익. 그러니까 이제 배당 받는 거랑 자본 수익이라고는 이제 주가 변동에서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 주가 변동 요인이 없다. 그러니까 그 뭐 회사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변동 요인들이 뭐 영업 대표적으로 이제 이익이 오르고 내리는 그 부분들을 일단 고정시켜 놓고 내가 회사는 뭐 특별한 주가 변동 요인이 없으니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난 이제 배당만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당성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배당이 이제 채권의 이제 그 쿠폰, 금리에 따라서 받는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하고 비슷해지죠. 연구차하고.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가정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함인데,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A라는 회사 주식이 현재 주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배당금 500원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가 배당이 5%가 되죠. 예. 그러면은, 시가 배당을, 주식 A의 이제 시장 요구 이자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주식의 시장 요구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내가 10,000원일 때 샀어요. 근데 배당을 500원을 줘요.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가 배당률이 그러니까 5%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사는 다른 그 이슈가 없고 1년 뒤에 500원을 받았을 때, 즉 5%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만하다 라는 게 이 주식의 그 시장 금리가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A라는 주식의 시장 요구 이자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의 시장 요구 이자율은, 이 회사에 대한, 모든 뭐 위험이라든지 어떤 그 뭐 다 감안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이제 뭐 한 5% 정도 받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똑같이 이제 기준금리 1% 인상하면 이제 이 시장 요구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예. 채권과 비슷하게 6%가 된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장을 내가 그 발행한다 하면은 이제 시장 금리가 6%니까 배당을 이제 6% 올려주든지, 예? 아니면 거꾸로 주가 자체를 싸게 해줘야 되겠죠. 500원은, 배당금 500원을 계속 유지했을 때 이 500원이 6%가 되려면은 8,330원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시장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요구 수익률에 맞춰주려면 기준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시장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배당을 늘려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주가 방어한다고 했을 때 뭐 자사주 매입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뭐 배당, 주식 배당 같은 거 이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그 주식 배당 같은 것을 하죠. 근데 자사주 매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조절이죠. 예. 주가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바꾸고 싶다. 지금 10,000원인데 그대로 10,000원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배당을 인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시장의 어떤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여줘야지 실질적인, 주가 부양이 되는 거죠.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회사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 회사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배당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주가를 놓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상했을 때, 기대 수익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금 조달 금리도 상승하게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 말고 회사가 이제 보통 자금 조달은 두 가지 창구를 하지 않습니까? 채권하고 주식하고. 근데 내가 새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제 이자율을 올려줘야 되니까 내가 부담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제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또 증자를 했을 때,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든 뭐 증자를 했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은 그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낮춰져야 되죠. 기준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증자를 했을 때 기준 주가를 하락시켜줘야만이 요구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종합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뭐 배당을 인상해서만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어떤 자금 모집을 했을 때도 이제 불리해진다.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한테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 뭐 배당을 올려줘야 되는지 이런 거 이슈도 있을 거지만, 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모집할 때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채권보다는 그냥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되죠. 변동폭이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시장 요구 금리를 맞춰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금리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계 기업들, 안 좋은 회사는 시장 요구 이자율이 높죠. 예.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뭐 우량한데 7%, 8% 받는다 그러면 뭐 좀 한계 기업에 있는 거는 뭐 15%, 20%, 25% 줘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파생채권이라고 해서 CB, BW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채권의 형태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에 대한 옵션까지 주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한 20%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죠. 20%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 망할 기업이구나. 저긴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조금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단 명목상으로 10% 정도의 채권을 우리가 발행하면 네가 그걸 사주면 대신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 그게 이제 10이고, 어떤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줄게. 지금 주가 10,000원인데 8,000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줄게. 이게 이제 BW, 신주식 인수권부 사채, 본드 위드 워런티를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예. 겉으로는 조금 보장을 해서 시장에 너무 나쁜 시그널을 주지 않게끔 구조를 짜놓고, 그 자금 모집이 좀 힘드니까 새로 들어오는 주주,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한 20% 이자 주는 정도의 옵션을 파생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CB, BW를 발행한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기존 주주한테 안 좋고, 그 신규 못 모르고 이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같이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메커니즘은 그 회사에 대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한 그 조종이 주가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환율로 넘어갈게요. 뭐 환율 상승하면 주가 하락한다. 환율 떨어지면 주가, 또 환율 하락하면 외국인이 산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도와드리면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환전해서 이제 달러로 가져갈 때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달러 1,000원일 때 내가 국내 주식 1,00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럼 이제 10,000달러가 드는 거죠. 예. 근데 1달러 1,100원이 됐어요. 그 주식을 이제 1,000만 원치 매도하는데 요거를 환전하면 9,090달러가 됩니다. 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전해서 돈을 가져갈 때 이제 투자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은 이제 한국물을 매수하는. 예. 환율 하락이 된다는 거는 뭐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이 어떤 둔화되는 시점까지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도를 중지하겠죠. 이제 더 이상 천장이 왔다 싶으면. 또 반대로 환율 하락이 둔화되는, 하락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이제 한국물 매수를 중지하겠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환율하고 외국인의 움직임하고의 관계가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개방 경제,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그 주식 그 시총에 끼친 영향이 큰, 이런 경우는 환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종합지수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결국 달러 기준 종합주가지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달러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환전했을 때 결국 손익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종합주가지수만 봤을 때는 이익이 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똔똔이다.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뭐 손익구조는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은 달러 기준 종합주가지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종합주가지수를 달러로 환산시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환전했을 때, 달러를 환전했을 때의 손익을 파악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손익구조를 파악하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은 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 금, 유가,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또 깊게 들어간 것보다는 요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현재 그 이제 거시경제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고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장주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죠. 주가 많이 떨어졌고, 또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붙은 부분들도 있고, 근데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이제 갑자기 주가 급반등했죠. 예. 사실은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뭐 내년 6월까지 공매를 금지시키고, 보통은 예고를 하죠. 1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하겠다. 기간 얼마까지. 이래야지 그 쪼개져서 시장에 영향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전격 발표해버리니까, 상당히 그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뭐 손해났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커지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은 우리나라가 이제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에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서 방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커졌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졌을 때, 과거에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고 있을 때 보면은 보유고가 어느 정도 이하로 딱 떨어졌을 때 바로 공격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체질이 허약할 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그러니까 가계 경제 부채가 크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쓸 수가 없고, 성장률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묶여 있어가지고, 여파가 굉장히 클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많은 국가 개인의 부채가 많아서,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정책 수단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때 딱 공격하기 좋거든요. 환율 공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플러스 또 공매도에 대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 공매도 조치가 저는 좀 섞여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 조치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환율 방어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어떤 개입이 좀 있었다. 어쨌든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은 공매도란 이슈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300에서 2400 사이에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 2400을 이제 조금 공략했다가 또 조금 눌렀다가 가는 흐름이었는데, 플러스 한 100포인트 정도 레인지를 높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0에서 2500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되는 거죠. 2400에서 2500.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2500까지 이제 공략했는데, 이제 조금 눌림을 주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거쳐서 다시 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되는데, 공매도 이슈가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투자하기도 하는 2차 전지 쪽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탄력성이 커졌다. 어쨌든 공매도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단기에 매물이 한꺼번에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다. 이제 뭐 이렇게 개인 입장에서 크게 고민하면서 또 어려워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도 정치적인 이슈든 또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이슈로 인해서 금리 관리할 거고, 그래서 뭐 지금 금리 수준에서 더 이상 높아지기 좀 쉽지 않고, 딱 하나 남은 이슈는 이제 유가.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전 장기화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되면서 이제 국지전 형태의 소위 말하는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동선, 걸프전 중심으로 한 동선 쪽에서 뭔가 전투가 일어난다 했을 때 유가가 급등하는 이 이슈만 없으면은 당분간 주가 흐름에는 좀 안정적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2차 전지의 이제 기본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걸 이해하면은 전반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K 2차 전지에 대한 주요 이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이렇게 양극과 음극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온이 있거든요. 이 안에 이온이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는 이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죄송합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 때,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온이 이제 전부 양극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전된 거죠. 그럼 이제 방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극이 이제 여기 양극재라는 게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적은 공간에 많은 이온을 저장하느냐. 이게 이제 효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쓰고 나면은 다시 양극에 붙어 있는 이온을 음극으로 이동시키는 이 과정이 이제 충전입니다. 이게 이제 충방전이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음극 쪽에서는 넘어온 이온을 또 얼마나 많이 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음극도 기본적으로 이제 효율이 좋아야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두 개 다 이제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는 이 양극재에서 이온을 물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온을 때려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공간도 작아야 되고, 또 무게도 가벼우면 좋고.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중요하다. 라는 거 하나 이슈가 있고, 배터리 성능은 이 양극재 리튬이온 저장량의 함수고요. 그리고 음극재의, 이걸 이제 전지 결합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전할 때 얼마나 여기 빨리 잘 달아붙느냐는 거죠. 이온이. 여기 착착착착 이온이 이제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결합 속도에서 로스가 안 생겨야 돼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로스가 안 생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합 효율이죠. 결합량. 그래서 이제 양극재의 저장량과 음극재의 결합 속도, 결합량. 그리고 이 전해질, 이 중간에 전달하는 물질. 이 안에서 이제 이온이 노는 거거든요. 막 헤엄치면서 노는 건데, 이 전해질의 전달 효율. 이게 이제 전해질이 뭐냐에 따라서 로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양극과 음극과 이온만 이동시켜줘야 돼요. 다른 전해질이 넘어간다든지 다른 물질들이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온만 이동시켜주는 이 분리막의 안정성. 요 네 개가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양극재가 얼마나 이온을 물고 있을 수 있느냐 라는 리튬이온 저장량의 함수, 그 다음 음극재가 이동해온,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해온 이온을 얼마나 빨리, 많이 결합할 수 있느냐 라는 음극재의 소재의 효율성의 함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전해질이 얼마나 전달 효율이 좋으냐, 로스가 없느냐라는 전해질 전달 효율의 함수, 그리고 이 분리막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중간에 이물질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안정적이냐, 그리고 화재라든지 이런 거 위험에도 안정적이냐 하는 안정성의 함수, 요 네 가지의 포팩터가 배터리 2차 전지의 기본적인 성능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성능의 포팩터와 가격, 성능의 포팩터 효율의 함수와 그 다음 가격이 얼마나 싸냐, 가격의 함수, 그리고 이제 리스크, 위험, 안정성의 함수,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안정성의 함수,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을 썼을 때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무게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배터리의 경쟁력은 가격과 효율과 안정성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배터리 원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간단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에서 양극재 차지하는 비중, 가격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대략. 그리고 이제 양극재 안에서 이 원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전구체가 한 70% 돼요. 나머지 이제, 원자재,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의 가격 차지한 비중이 한 30%. 그래서 이제 전구체 비중이 한 70%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양극재는 가격이 비싼 리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탈코발트 같은 건데, 코발트가 콩고에 거의 60%가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그거 이제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제 재련하죠. 가공하는데 중국이 한 50%를 전 세계 한 50%를 이제 자기들이 재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래서 영향력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망간 리치라고 해서 여기 제가 약자로 썼는데, 망간의 비중을 높여주는, 망간이 싼 철이거든요. 원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망간을 높이면 좋겠지만은, 그걸 높였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온을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무게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을 맞추면서 망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밀도 효율에 있어서 지금 이제 LFP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LFP보다는 삼원계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삼원계에서 특히 이제 이 니켈의 비중을 높여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니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K배터리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니켈 90% 이상까지 높이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이 니켈을 높였을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무게라 그러면 한 비용이 20% 떨어지고 무게도 한 20% 떨어집니다. 똑같은 이제 규격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거리가 한 20%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니켈을 높였을 때 월등히 이제 LFP보다는 경쟁력이 높아지죠. 쉽게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은 1LFP에 이 밑에 이제 비용이 20% 떨어지고 무게가 20% 떨어지고 거리가 20% 올라가는, 가용거리가 20% 올라가는, 이게 반영된 게 한 85% 정도 효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LFP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효율이 85%면 꽤 높은 거죠. 좋은데 이제 여기 이제 가격 이슈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고,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 전해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표면 반응,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리막을 통과할 때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발열이 일어나고 그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소위 고연화점 피치라고 해서 어쨌든 발열점이 높은 소재 개발을 해냈다라는 이슈가 있고,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셀을 어떻게 만드냐, 외형도 중요하죠. 원통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이 중앙에 이제 좀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동그란 거를 계속 쌓아야 되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비해서 이제 각형은 빈 공간이 없죠. 아예 네모가 딱딱 맞으니까. 근데 파우치는 빈 공간도 해결하면서
어떤 화재나 충격, 이제 가벼운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고 있고, BMW에서 이제 각형,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SK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게 바로 이 파우치죠. 이 파우치가 화재나 충격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얇고 가벼운 비닐로 파우치를 이렇게 해서 안에 배터리 안에 그 소재들 둘러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화재나 충격이 좀 약한 것 때문에 화재나 충격에는 각형이 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보면은 특허가 24,000개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 많이 해결했다는 거죠. 테슬라 700개, CATL이 한 4,000개 되는데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준비는 잘 돼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이 다양화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슈들이 여러분들 2차전지 쪽에서 어떤 것이 수혜주인지를 찾을 때 중요하다. ESS 쪽에 이제 2차전지 계속 그 확대될 거고, 드론 쪽의 이슈도, 드론 수요도 꽤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도 2차전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선박이나 화물 같은 그 쪽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2차전지 이슈가 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당분간은 리튬으로 갈 겁니다. 그 대체제를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경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리튬의 확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 확보가 된 혹은 자원 확보 쪽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여줘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의 무레토 염호라고 해서 이 염호에서 그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광석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톤당 1억, 연간 10조 정도, 지금 그 포스코 홀딩스에서 1350만 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간 10조 한 1300조,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확보돼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리튬 삼각지대다 해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 남미에 이렇게 삼각지대에 특히나 이 리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관련된 어떤 그 또 뉴스 플로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광산 그 채굴권을 따내는 뭐 그런 이슈니까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우다. 지금 그 플랫폼, 자동차 그 플랫폼 얘기 들어보셨죠? 그 LG GM 연합으로 이제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게 현재 1위인데, 앞으로도 아마 여기가 굉장히 그 영향이 클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주행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LFP보다는 우리나라 그 삼원계, NCM이 유리하다. 그 시장이 분리될 거라는 얘기고, 이 플랫폼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 LG의 배터리와 GM의 그 엔진 플랫폼이 합쳐져서 이제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거만 따로 그 팔 수가 있죠. 그 메이커들한테 뭐 애플카라든지 뭐 혼다카, 그다음 뭐 소니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합쳐진 그 엔진 플랫폼을 자기들 그 자동차 안에다가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미국 시장은 이제 크로스오버 차량이 중요한데, 이쪽 시장으로 해서 이제 뭐 미국, 아직 일본도 혼다도 그렇고 뭐 소니도 그렇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신형 차량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뉴스 플로우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좋은 뭐 반향을 일으킨다. 출시됐다 하는 그 뉴스, 또 중요한 그 체크 플로우고요. 이 가격 협상력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거꾸로 갑니다. 보통은 이제 완성차가 그 부품한테 이제 갑이죠. 근데 2차전지, 전기차 산업 구조에서는 거꾸로
완성차보다는 셀, 왜냐하면 그 완성차의 껍데기 만든 기술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제조업체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그 양극재라는 그 주요 소재가 그 핵심적인 그 효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양극재는 결국 이제 또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등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가죠. 네. 가격 협상력이 거꾸로 간다는 거 중요하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재 쪽 주요 기업들이 뭐가 있지? 훨씬 가격 탄력성 클 겁니다. 뭐 금양이라든지 그 몽골에서 확보했다, 광산 확보했다 이런 기업들의 그 가격 탄력성이 좀 크다.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포스텍에서 한 200회의 시험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을 개발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어디 쪽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나올지 또 한번, 포스텍이니까 아무래도 일단 포스코 쪽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자회신들이 51% 지분 갖고, OCI가 49% 지분을 갖는 피에노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까 만든 그 고연화점 피치, 국산화. 요게 이제 전량 외국 수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예. 이게 아까 언급제 표면 소재인데 이 배터리 수면 연장하는 화재 위험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K 배터리 최근에 이제 LFP 채택 이슈가 있는데, LFP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LFP 시장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 투자자는 뭐 기업들끼리 뭐 어떻게 싸우고 둘째 치고 21년부터 해가지고 한 40% 하던 게 이제 올해 한 60%까지 올라왔고 61% 점점 이제 침투 속도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60% 넘어갔다는 얘기는 주요 이긴 거죠. FP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5년 이후에.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LFP의 침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투자자로서는 그게 중요하고, 60%면 뭐, 그 6대4 법칙이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에 있어서 지배자가 된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테슬라니 포드니 이제 LFP 채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이게 이제 배터리 점유율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CATL이 양강 구도죠. 예, 나머지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플레이어의 양강 구도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우리가 NCM과 LFP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에서 밝혔죠. 인정한 거예요. LFP 인정, 우리 2026까지 양산한다. 그리고 더 땡기겠다. 최대한 그 양산 그 속도를 땡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컨콜에서 이제 2026부터 양산하는 거를 LFP 배터리에 양산하는 걸 땡기겠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삼성 SDI도 그 양산한다는 거고, 그 SK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럼 이제 LFP 배터리 우리가 그 수요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머티리얼에서 LG화학이 이제 기존에 LFP 배터리 쪽에서는 뭐 모르코 쪽에 한 5만 톤, 연 5만 톤짜리 2026년부터 이제 양산 가능한데 뭐 좀 땡기겠다고 하고,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랑 해가지고 2024년 상반기까지 한 1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정이 되면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신이 되면은 확 늘리겠죠. 요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고, LFP 쪽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체의 이제 발주 지연 이슈가 있죠. 요거는 정리를 해 드리면은
2024년에 기대했던 발주가 2025년으로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주요 완성차들이 이 계획을 연기하게 철회하고 있어요. 포드 쪽에서도 최근에 한 16조 정도 되는 그 전기차 투자 계획 연기하고, 그다음 SK의 합착 공장도 가동 연기했죠. 예. 그리고 뭐 GM도 연기하고 테슬라도 착공 일동.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밀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그 주가에 반영하고 싶은 그 기대 시점도 뒤로 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공매도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저는 그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저변동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작년부터 올해 초 이어져 왔던 그 성장주로서의 그 주가 변동폭이 컸던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공매도 이슈 때문에 오늘 확 올랐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주가가 작년부터 이어진 수준이 아닌 배타값이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15% 20% 움직이는 종목이 5% 10% 움직이는 이렇게 저변동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 주가의 그 가격선과 가치선을 잘 구분해서 이 가치선 밑으로 주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20% 이하, 2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 적극 담아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종목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테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이 멀티팩터 스코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 안정 지표라든지 뭐 수익성 지표, 성장 지표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섞어서 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여기 이제 2차 전지 쪽은 사마 알미늄, KN솔, 에로티 베큐ම්, 에코비엠, 프로비엠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됐고, 그러니까 8월 15일 2분기 실적이 완전히 이제 발표된 그 시점 기준에서 이제 돌린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15일 되면 다시 돌리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뭐 에로티 베큐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공룸, 이건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장비거든요. 그리고 뭐 제우스라든지 STI, DB 하이텍, 그리고 뭐 BH, ISC 이런 종목들 보이네요. 그럼 뭐 검사 장비들, 파크 시스템, SNS텍, 그리고 뭐 대덕전자, 넥스틴 같은 것들. 대덕전자도 많이 내려왔죠. 보니까 뭐 바텀을 이제 찍고, 락바텀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들 잘 종합적으로 사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욕심 내가지고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